근데 저희 그 경상국립대 SSK 한국사회과학 연구단 에서 지금 올해 여는 이제 두 번째 한국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두 번째 뭐 발표자로는 연세 행정학과에 계신 지금 유종 선생님 모시고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불평등과 불안정 시대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연돼서 바로 좀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이 지금 SSK 연구단 주제가 한국 사회 위기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의 모색 맞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모색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강남훈 교수, 이승주 교수하고 공저죽인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문과 한국어 동시 출판을 하려고 지금 아직 그 출판사하고 확답은 못 받았어요. 펠그리프 맥밀런에서 출판에 관심은 있는데 한국어 출판을 예,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동의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자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뭐 대부분 다 기본적인 개념을 아실 텐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과 현금부여,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는 이제 뭐 완전 현금은 아니지만은 일반 어떤 특정한 목적에 한정된 바우처보다는 현금에 좀 가깝기는 하죠. 예. 이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냐, 왜 정당하냐? 첫째는 이제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다. 그다음에 이제 분배정의 이론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이 평등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또 응분의 목,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 필요에 따른 분배로 모든 걸 한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응분의 목, 또 이게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불공평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 생산 내지는 국민소득의 일부는 평등하게 분배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정당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 자유의 개념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김종인 씨가 이 개념을 소개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필리페 빰파레이스가 1986년에 반더 빈하고 공제한 논문에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통한 공산주의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팜파레스는 원래 이제 젊었을 때 마르크스주의 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사회주의를 통한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어떤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하려면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려면은 생산력이 발전해야 되는데 생산력 발전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불가능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본주의 그냥 시장 경제만 하면은 이게 불평등이 커지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하는 거가 말하자면 이제 자본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UC 샌디에고의 교수로 있을 때 이 기본소득을 한 클래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정의와 공공정책이라는 과목을 할 때 한 클래스를 이제 기본소득 하면서 이제 이, 이 논문하고 그 다음에 우파 기본소득
그로 하는 논문하고 두 개를 이제 어사인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유 개념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필요 또는 욕구, 니즈 베이스드인데 이제 권리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어떤 자산조사의 수치와 어떤 낙인이 없이 실질적인 자유를 준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유와 평등과 자유의 개념 못지않게 기본소득론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존 복지급여는 이런 어떤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즉, 기존의 공공부조, 선별복지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니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복지 의존이 되고 에, 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비효율을 낳는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가령 탄소 배당 기본소득 같은 거는 이런 어떤 이 환경적, 생態적 지속 가능성에도 이바지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기존 공공부조의 경우는 가구 해체 에, 유인이 있다. 그래서 결혼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다. 이게 에, 두 사람이 각각 받던 복지급여가 이제 결혼하면 줄어들고 뭐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한 거는 어떤 이런 철학적인 논의나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이제 기본소득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의 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 행정적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또 가나마 한국의 기존 제도의 틀에서 혁신적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좀 수용성이 있게끔 설계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을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공유 배당 기본소득, 에, 지금 근로장려금을 보편적 근로장려금으로 기본소득 비슷하게 변형한다. 이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세금과 사회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세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이 따로따로 논의되고 설계되고 집행이 됩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설계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접근을 해서 중요한 개념이 실효세율과 참여세율과 한계 실효세율입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우리가 그 세금과 사회보험료, 사회보장급여 이걸 다 포함해서 실제 부담을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자들 경우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내는 것보다 사회보장 급여가 더 크면은 실효세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이제 기본 원리인데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 참여세율하고 한계실효세율은 이 참여세율은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내 소득이 얼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을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없고 사회보장 급여만 받겠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사회보장 급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지금 이제 1인 가구 실제로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합하면은 1인 가구가 한 110만 원 받을 수 있더라고요, 최대. 1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일을 해가지고 200만 원을 번다. 200만 원을 받아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50만 원을 낸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100만 원 받던 건 다 날라갔다. 그러면 200만 원 벌어가지고 내 가처분 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내고 150만 원 내고 1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않을 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50만 원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2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실제 늘어나는 건 50만 원이고 150만 원은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세율이 75%가 되는 거죠. 한계 실효세는 내가 지금 2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는데, 예, 10만 원을 더 벌면은 얼마만큼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한계 실효세율이 돼서 아, 높은 참여세율과 한계 실효세는 이제 근로의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지 의존을 강화시키고 실질적 자유를 제한한다. 환급형 세액공제를 혹시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 자녀 나 이제 이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은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러 가지 소득공제가 있죠. 근데 기본공제 지금 150만 원씩 받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이걸 180만 원으로 30만 원 올리겠다는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죠. 근데 150만 원의 이 소득공제가 내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물론 소득공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고, 연 1천만 원의 소득세 과세 표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한계 세율이 6%이기 때문에 9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내 연소득이 10억이 넘는다 하면은 나는 한계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 150만 원에 대해서 67만 5천 원 감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감세 혜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같은 때 감세를 한다 하면은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회적으로라도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을 뿌리는 거가 동일 금액을 하더라도 저소득자한테 혜택이 된다 하는 거가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데요. 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다른 거는 세액공제는 가령 정치자금 기부를 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5만 원 정치자금 기부하면 5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기부를 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만 원 기부를 하면은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되는 것에 이제 소득공제를 일부 받는데 예. 소득세 10만 원 이상인 사람한테는 감세 효과가 10만 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액을 예,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0만 원 정착금 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소득세가 내가 한 푼도 없다. 또는 내가 내는 소득세는 1년에 5만 원밖에 안 된다 하는 사람한테는 감세 효과가 그만큼 적은 거죠. 환급형은 내가 낼 세금이 있거나 없거나 다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동세액 공제를 지금 연 2,000달러를 해주는 거가 환급형으로 해줍니다. 세금 낼 게 없어도 2,000불을 갖다가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세금 낼 게 많으면은 5,000불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환급 안 받고 5,000불에서 2,000불 깎아서 3,000불 세금 내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소득자들은 그동안 소득세 아주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할 때 미국에서는 이제 7만 5천 불 이하만 전액을 줬기 때문에 예, 저소득자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득 신고를 하고 이 재난지원금도 받고 아동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간이 신고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 대부분 농업소득은 지금 거의 다 비과세해서 소득세 신고를 안 내고 신고도 안 하는데 이 농업
농민들도 다 얼마 안 되는 소득이라도 신고를 하고 환급형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면은 예, 하자 하는 거가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상 기본소득과 공유부배당 기본소득, 보편적 근로장려금 세 가지의 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이제 정책 제안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 재정적, 행정적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얘기를 하기 전에 공공부조의 비효율성,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공부조의 크게 두 가지 이제 다른 형태도 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충형이 있고 정액형이 있습니다. 보충형의 대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지금 기준 중위소득의 35% 미만 이 X1이 이게 시장소득이라면은 요 30% 미만이면은 예, 요 이제 45도는 이게 가처분 소득이 이제 세금도 없고 사회보장 급여도 없으면 이제 45도가 되는데 생계급여는 이만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제로이거나 32%나 이 중간 소득이거나 이 가처분 소득은 똑같습니다. 요만큼 보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일할 이유가 없다. 또는 많은 경우는 일을 하는데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합니다. 비공식 부문에 해서 소득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득이 이만큼 근로소득이 이나 있던 사람한테 없, 0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소득이 이만큼 있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만 주면 되는데 요 예산을 짰는데 이 사람들 다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 요만큼 예산이 늘어나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100%다 안 깎고 70%만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이 70%다 하는 거는 학자들이 책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면요. 다른 여러 가지 공공 혜택이 들어옵니다. 또 민간 복지기관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먼저 줘요. 교육청에서도 조영교육감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 먼저 주고 차상위 계층 주고 그래서 중복으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세율이나 한교 실효세율이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2%가 아니라 35% 잘못하면 그 이상 사람들까지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 사람들도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는 나는 안 한다.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예. 이 자산조사 받고 내가 이게 생계보고 받는다는 그거는 내가 자존심이 하락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서 생계급여 실제 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정액형은 주거급여는 정액형이에요. X1 미만이면은 주거급여 똑같이 받습니다. 일정하게. 물론 이제 주거급여는 사는 동네에 따라서 달라요. 서울에 사느냐, 창원에 사느냐, 아니면 시골에 사느냐. 예, 많이 다 다릅니다. 서울 사람은 시골 사람의 2배 이상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넘으면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소득 역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정액형인데 소득 역전은 안 되겠다. 소득 역전 방지 금액이 있어서 방지 감액이 있어가지고 요 사이 사람들은 이렇게 방지 감액을 해서 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연금도 소득 기준이라 소득 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 이런 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따지면 좀 복잡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공공부조 얘기를 한 거는, 예, 우리나라 이 이제 그 이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대체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도 뭐 일부 대체한다거나 또는 일부 이제 사회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서 사회보험을 다 없애자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이제 그 본인의 기여에 기반한 권리이기 때문에 낙인이 없고 한 대신에 가장 보호를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들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공부조를 받아야 되고 사회보장 이중구조가 되는데, 공공부조 수급률이 어느 나라나 50%를 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빈곤 인구의 한 20%밖에 안 돼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주거급여는 조금 더 수급률이 높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기존 공공부조에 대한 대안적인 소득 정책으로, 예. 제가 여러분에게 얼른 설문조사를 하면은 다음 두 가지 소득재분 정책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저소득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건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월 50만 원, 그러니까 연 600만 원 지급을 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만큼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고, 연 600만 원 이상 소득자, 아니, 연 3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연 3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20% 세금 부과를 해가지고 이 재원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월 50만 원 내지는 연 6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3천만 원 초과 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 세금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정책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좀 손을 들어 주실래요? 1번 손 들어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2번 손 들어 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네, 뭐를 잘 몰랐을 때는 1번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이 PPT 자료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아, 2번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컨닝 페이퍼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맨큐 교수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화가 아니라 달러로 해서 영어로 질문을 했겠는데, 이 똑똑한 하버드 학생들이 전부 다 1번을 대부분 손들었는데, 그러니까 두 정책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소득이 제로면 둘 다 월 50만 원 받는 거고, 3천만 원이면은 첫 번째는 물론 제로, 두 번째도 3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 내야 되니까 600만 원 받고 600만 원 내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 5천만 원이면은 예 그냥 1번은 400만 원 세금 내고 2번은 6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세금 내니까 똑같이 400만 원 실질적인 세금. 그러니까 세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세율 개념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근데 2번 기본소득, 1번이 마이너스 소득이고 2번이 기본소득, 2번이 더 행정적으로 간편하다. 매달 소득조사 안 해도 됐다. 그냥 매달 똑같이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예, 예. 그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정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낙인 효과도 없고 행정적으로 편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90%가 1번을 택하잖아요. 이게 프레이밍 효과거든요. 어떻게 프레이밍 하는데? 사람들이 왜 부자한테도 줘? 그래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서 1번으로 하는 게 사람들이 더 동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예, 제가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이게 이제 45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45도인데 예, 저소득자한테는 점점 소득세에서 가액 지급을 하고 그러다가 소득이 이걸 넘어서면은 세금을 이렇게 걷고 해서 이게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고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세금을 이렇게 세금을 걷고 기본소득을 똑같이 이렇게 뿌리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든데 예. 이거는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고 세금을 굉장히 이게죠. 세금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이 지출하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예, 세금 요만큼만 걷어가지고 요만큼만 뿌리면 되니까 아, 증세에 대한 공포감이나 재정 지출이 너무 크다 하는 공포감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이 그러면 똑같으냐? 똑같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은 소득세 말고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는 거고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바이 데피니션 소득세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바이 데피니션 개인 단위인데 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개인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가구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의 안심소득 내지는 최근에 디딤돌 소득으로 이름 바꿨죠. 그건 이제 가구 단위인데요.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소득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 너는 지원 대상 여기는 돕는 사람들 낙인 효과가 있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게 없는 대신에 너무 비싸다. 너무 비용이 크다. 실제 순소유자랑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서 아 기본소득에 대해서 마이너스 소득세는 기본소득을 환급형 소득공제로 한다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이 환급형 소득세공제로 하면은 매달 소득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할 때 예, 그걸로 너는 낼 게 더 많다. 더 내라. 너는 받을 게 더 많다. 더 받아라. 하면 되는데 다만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저소득자들. 그 사람들은 미리 신고하고 미리 받도록. 이걸 뭐 월 단위까지는 한 분기 단위 정도로 미리 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그래서 어드밴스 페이먼트로 그 아동세액공제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실행을 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큰 문제 없이 됐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을 하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이걸 하면서 이런 조사를 최소화하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왜 부잣집의 자녀들, 부잣집의 캥거루나 전업주부들한테도 주느냐? 예. 그 사람들은 받지만은 개별적으로 하면 받지만은 예. 이 부잣집은 당연히 고소득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아동기와 노년기 얘는 대부분 순수혜자가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 때는 대부분 순기여자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수혜자되면 내년에 내가 순기여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생애를 통해서 소득과 소비를 평탄화하는 기능이 있다. 수평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수직적 재분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는 거를 이 환급형 세액공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걸 개인 단위로 하느냐, 가구 단위로 하느냐.
할 때, 가구 단위로 하면은, 예, 가령 제 누나가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데, 시각장애인들 중에 위장 이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어, 이, 가령, 안마를 한다. 저희 누나도 안마를 많이 했는데, 예,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한테 그 소득 지급을 다 몰아서 하는 걸로 해달라. 그러면은 한 사람은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몰아서 받는 사람은 급여를 안 받고, 그런 그런 식이죠. 예. 이제 그런, 예, 개인 단위로는 그런 유인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저출산에다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어, 이제 돌봄 수요 같은 것도 엄청 이제 많아지고 하는데, 예, 이 개인 단위 마이너스 소득세나 개인 단위 기본소득을 하면은 결혼과 출산과 가구 형성에 유리한 그런 효과도 아마 시간을 걸리고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거가 있습니다.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은 광의의 공유부와 협의의 자연적 공유부가 있겠는데, 이 허버트 사이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축적되어 온 제도와 지식과 기술 이런 게 다 광의의 공유부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그렇게 큰 소득의 차이가 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더 우수해서라기보다 이런 어떤 광의의 공유부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말하면 90% 소득세가 마땅하지만은 또 경제학자니까 경제적인 인센티브 생각해서 70% 소득세로 절반은 공공재, 절반은 기본소득을 하자. 이제 이런 식의 칼럼을 썼어요. 말하자면 이제 좀 과장 70% 소득세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토지 보유세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 배당 기본소득, 탄소세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배당 기본소득. 이건 이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억제, 또 탄소 중립으로 기울기를 방지한다든지, 또 탄소세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세를 하고 하면서 또 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 하면은 이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지금 신한군을 필두로 해서 지방에서 이런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이 지금 점차 인기를 얻고 있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여러분 중에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미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병석금으로 받죠. 예. 근데 이제 가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이 진보적 정책 연구자들이 기본소득도 좋지만은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참 어려울 것 같고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주느냐 이런 반대론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편적 근로장려세로 하자. 그래서 이가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바꾸고 점검 구간을 없애서 모든 근로소득세 주자.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제로면은 근로장려금도 제로고 일정하게 근로소득 올라가면서 오히려 올라가다가 점증 그다음에 평탄 구간 하다가 일정하게 올라가면 점간 구간이 되는데 이 점간 구간 없이 그냥 평탄 구간이 계속 간다. 그러면 보편적 근로장려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높은 수준으로 하려면은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에, 뭐 높지 않은 수준이라도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저는 좋은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소득세 소득공제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데 아까 소득공제는 똑같은 금액이라도 고소득자가 더 유리하잖아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예, 이 물론 우리나라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소득세를 더 많이 냅니다. 왜냐? 소득세가 굉장히 이게 누진세로 돼 있기 때문에 누진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근로소득공제가 그 누진적인 성격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누진세에 따라서 최대한 누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려면은 근로소득공제를 보편적 근로장려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강남원 교수랑 저랑 원래는 근로소득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왜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느냐 그런 반대론이 상당히 저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로자들한테만 하되 이 혜택을 좀 골고루 나누자 하는 걸로 하면은 반발이 있어도 조금 적지 않을까.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회보험에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저소득 근로자들 사회보험료 안 내려고 하고 고용주들이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회피합니다. 노동자들이 회피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자들은 당장에 사회보험료 내는 거가 힘들거든.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실업급여도 못 받고 나중에 국민연금도 못 받고 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입니다. 그럼 뭐냐? 저소득자한테도 사회보험료를 다 받고 다 내게 하고 대신에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지금 사회보험료가 근로소득의 한 9% 정도 고용주 부담 제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4% 올라가니까 그러면 2%가 올라가서 한 11% 가정이 되는데 한 11%, 12%뭐 이상 보편적 근로장려금으로 일정 수준까지 쭉 한다.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 전액을 보편적 근로장려금으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면서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다 준다. 똔똔을 시키면 돼요. 저소득자한테.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으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일거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보험을 다시. 우리나라 이제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예. 제 이게 손가락도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 제가 손가락은 안 보이겠구나. 이게 포인터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네. 이 빨간색이 이제 상위 1% 소득 점유율인데 1930년대 한 20% 하다가 70년대에 7% 수준을 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한 12%까지 올라왔는데 더 최근까지 업데이트하면 한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이 보면 한 1970년대 한 25%에서 30% 하다가 40% 넘어서 45% 수준으로 올라온 거가 보죠. 물론 이건 이제 시장 소득이긴 한데요. 이게 중간에 많이 잘렸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소득세 자료가 잘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제시대 때 비해서 1970년대 소득 분배가 평등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 아마도 농지개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다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이 커졌는데, 적어도 2010년대에는 가처분 소득의 진입에서는 더 오르지 않고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가 확대되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도 이제 진입이 계속 올라가다가 2010년대에는 지금 예, 대체로 유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러니까 사회당 지출도 우리나라가 아직 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지만은, 재분배 효과도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중장기 전망으로 보면은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현 제도를 유지해도 에, 지금 뭐 OECD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하는 나라에 거의 비슷하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뭐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노인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거든요. 예. 왜냐? 우리나라 이제 노인 부양비가 아직은 2020년만 해도 OECD 평균보다 적지만은 2050년에는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 2060년에는 노인 부양비가 우리나라가 100%를 넘는 초유의 국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1인 가구의 급증 이런 거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와 함께 이 인구학적인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굉장한 스트레인을 주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제대로 된 소득 보장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소득 인정액 300만 원인 헛벌이 5인 가구가 단독 가구와 무소득 4인 가구로 분리하면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해서 이 무소득 4인 가구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해서 500만 원 합해서 소득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높은 참여세율과 한계 실효세율, 소득 역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총 근로소득이고 가처분 소득. 헛벌이 부부와 두 자녀의 4인 가구. 이 45는 아무것도 없을 때야. 요거는 아동수당, 양육수당만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다 받을 때. 그러면은 소득이 제로일 때 4인 가구가 받는 게 한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2021, 22년 기준으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아마 2025년 기준으로 하면 300만 원 넘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참여세율로 보면은 이거하고 차이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벌어가지고 실제 소득이 느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만큼 세금이 실효세율인 거죠. 그 참여세율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팍 떨어지는 건 뭐냐? 아까 주거급여는 정액급여거든요. 생계급여는 이제 보충형이지만 주거급여는 정액급여이기 때문에 요거 딱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수급 받던 사람도 이만큼 소득이 올라갈 때는 이게 소득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소득 역전. 근데 지금 이 소득이 저소득 중에 아동수당과 이런 것만 받는 사람이 있고 생계급여와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저소득일수록 이걸 받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아주 저소득층에서도 50%가 물론 안 되고, 한 2, 30%. 근로장려금도 저소득 근로장려의
근로자 중에 한 30%밖에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예, 여기에 소득 역전의 불공정이 엄청 많죠. 그리고 수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가, 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들 급여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 사람들 급여 높이면은 당장 저희 누나가 혜택을 제일 받기 때문에 참 좋은데, 이 사람들 급여를 높이는 것보다 이 아, 제가, 예, 이게 커서가 보이나요? 커서는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예, 네. 예. 이 사람들 급여를 높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더 많은 사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유배당 기본소득으로 1인당 GDP 1.5%,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을 이제 충분하게 많이 하면 좋은데 당장에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1인당 GDP 7.5%, 대신 노인과 장애인은 그 두 배 한 15%.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 소득은 1인당 GDP 60%. 1인당 GDP 60%로 하는 거는 기업 GDP 중에 기업과 정부 부문에 가는 거 제외하고 예, 가계 부문에 를 모든 1인당으로 하면은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60%를 기준 소득으로 하면은 환수율을 12.5% 내지는 25%로 하면은 이 기준 소득이 될 때 제로가 돼요. 소득에 따라서 감면할 때. 그래서 기준소득을 넘는 사람들은 초과소득의 10% 세금을 하는데 이건 이제 심플한 제한이고요. 근데 10% 소득세를 올리자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소득세로 한 3%나 5%만 하고 그 외에 법인세라든지 또 기타 다른 세금과 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이 기존 재정 지출에서 줄이는 그 조정을 하는 그런 등등. 그리고 기존 공공부주 중에서 일부를 대체하는데 기존 공공부주를 전면 대체하려면 1인당 GDP 25% 이상 수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1인 가구 3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다 하려면 예.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공공부주 수급자한테는 예, 마이너스 소득세로 이걸 다 대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공공부주 급여액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안 받던 사람들한테는 이걸 주고. 예. 보편적 근로장려금은 마이너스 소득세형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점감이 되는데 보편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점증이 되는 거죠. 환수율 1위 여기는 15.5% 내려가고 근로소득 10% 점점 올라가는데 1인당 GDP 6%, 20%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이거 또 똑같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1인당 GDP 7.5%의 캡을 씌우는 겁니다. 이거를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존 근로장려금 이걸 하면은 거의 재원의 100%는 아니면 거의 재원이 다 됩니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순소유 재정이 제로로 되고 이것도 토지보유세나 산소세라면 순소유 재정이 제로로 되어서 이게 순소유 재정은 거의 들지 않게. 왜 인당 GDP의 9%, 16.5%냐? 한 시간에 거의 다 됐네. 이 파페리에서는 이제 1인당 GDP 25%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물론 이 사람도 이건 당장에 하는 건 불가능하고, 낮은 수준으로 시작할 수밖에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생산력이 발전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에, 공교육이라든지 국방과 치안, 사회 간접적인 여러 가지 공공재, 또 사회보험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인당 GDP는 좀 어렵고요. 어, 그래서
인당 GDP의 16.5% 이런 정도 수준을 모든 개인에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 한꺼번에 모두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노인과 장애인부터 하자 하는 거고요. 이 기본소득 적정 수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2020년, 2021년에 여러 군데서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뭐 100만 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10만 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인데, 예, 가장 많은 빈도가 30만 원입니다. 그 당시 수준으로 1인당 GDP 9% 이게.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하면은 이게 인플레 때문에 이게 계속 안 맞기 때문에 GDP의 몇 퍼센트로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안정적이니까 1인당 GDP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정 수준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아마 이거는 이제 기초연금 수준하고 좀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초연금이 앞으로 40만 원으로 오를 텐데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될 때는 그게 아마 GDP의 9%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소요재정을 계산을 해보니까 총 금액은 GDP의 한 8% 넘게 되지만은 환급형 세액공제로 해서 고소득자들은 뭐 환급 받는 거 없이 세금만 좀 더 내도록 해서 실제 제급하는 건 이제 GDP 6.3% 정도. 그중에 이제 세금, 토지보유세와 소득세 증가분으로 GDP의 4.55% 정도. 기존 공적 이전의 부분적인 대체가 한 GDP의 1.1% 정도. 순소유적은 GDP 0.6%로 몇 푼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디지털소득을 전국적으로 하려면은 GDP의 1.3%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보다도 순소유자층이 이제 적다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 지출이 6.3%가 늘어나고 또 조세부담률이 4.5%, 4.6% 올라간다 하면은 사실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론이 나올 것 같아요. 에, 그러면 이제 그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갑자기 이것만 해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거 안 해도 올라갈 텐데 어떡하느냐. 안 해도 올라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이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예,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가는 그런 혜택이 돼 있는 거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조세 부담률이 4.5% 올라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도자 감세로 지난 2년 동안의 조세 부담률이 내려간 것만 해도 4.5%가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 감세 원상하는 수준밖에 아니다. 그래서 이건 새 정부가 정책 의지가 있으면은 지금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뭐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 그래서 우리 제안대로 하면은 균등화 가처분 소득 10분위 별로 저소득층은 현재 가처분 소득의 한 거의 40% 2분이나 한 24% 이제 순 혜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소득 7분위까지 순 혜택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8분위는 이제 뭐 거의
똔똔인데 한 1% 정도 순기여가 되고 9%, 9분위는 한 4.9% 순기여. 소득 10분위는 거의 10% 가까운 9.8% 정도 가처분 소득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보다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 부담을 더 하는 거는 예, 정말 사회 통합과 불평등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건 징벌적 세금은 아니거든요. 그냥 10% 정도 나누자. 그런 개념으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불평등 지표와 빈곤 지표 개선 효과를 보면 진위 계수가 0.279가 되면은 OECD 평균보다 지금 0.316보다 더 높아서 우리나라 이제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 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보다 낮아지는 것. 예. 상대 빈곤율은 뭐 이보다는 높지만은 OECD 평균보다는 낮아지죠. 예. 좀 복잡한 그림 그냥 생략하고요. 행정적 실현 가능성, 예. 이거 환급형 세액 공제를 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위 유권자 이론에 의해서 전 인구의 한 70%가량이 순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70%의 유권자들이 이 제도를 알면은 찬성할 거다.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이 중위 유권자 이론이 이론적으로 쌈박하고 단순하지만은 실제 그 보면은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의 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되기가 더 쉽다. 또 일반 대중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할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프레이밍을 손실 회피 경향. 아까 사람들이 잠재적인 이익 추구보다 잠재적인 손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불확실한 정보가 불확실할 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크게 혜택을 볼 거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확신을 못하고 오히려 회피가 되면 어떠냐. 또 사람들이 앞으로 더 돈을 더 벌 걸 갖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도 이렇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현상 유지 편향. 정책을 바꾸는 거가 현상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번 일단 도입하면 그걸 없애는 건 어렵고 더구나 한번 도입하면 전 인구의 70%가량 순수율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자들이 이걸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값싼 정치적 지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을 때는 쉽게 약속을 막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약화시켜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거가 많은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 도입할 때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 도입할 때 이 가장 이 실현 가능성이 높도록 좀 낮은 수준에서라도 좀 하고 또 기본소득과 마이너스소득세 지자 간의 연대 협력 또 전짐적 아까 전국민 25만 원 같은 거를 그냥 뿌리는 거는 기본소득 전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을 더 진짜 기본소득 도입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공제
그 소득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 올리는 대신에 이거를 전 국민 25만 원 기본소득으로 하자 하는 거를 결론적으로 불평등과 불안정 시대에 평등과 안정을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고 특히 앞으로 AI 이 시대에 더 그것이 필요하고요. 예. 결혼 페널티가 가구 해체 요인을 주지 않는다. 예. 등등. 또 보편적 근로장려금은 보편적 사회보험을 실현해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제대로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 실현을 위해서 예, 좀 어떤 사회운동적인 과제가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벌써 1시간 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를 하고 네, 유준 선생님, 1시간 가량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네, 뭐 바로 이렇게 뭐 좀 코멘트나 아니면 뭐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들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김민현 선생님. 어, 근데 선생님의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고 실시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설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허들을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나라. 근데 지금도 그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런 비교 사례들을 봤을 때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거의 보편적인 그 원칙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게 처음에 기억하기로는 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왜 없는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뭐 30, 뭐 50 이렇게 주느냐라고 막 이렇게 논란이 붙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제 생각에는 일종의 파일럿 스타디 비슷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그런 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을 하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그렇게 저항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할까요? 아니면은 질문을 더 받고 난 다음에 어, 할까요? 다른 분들 조금 질문할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예, 예. 우선 이제 그 외국의 사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시한 국가 차원에서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에, 알래스카 주가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알래스카는 아마 1980 몇 년대 초부터 그 석유가 나오니까 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알래스카 연구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매년 전 주민에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금액이 똑같지 않고 수입이 좋을 때는 이제 금액이 좀 많아지고 좀 떨어지고 그래서 뭐 요새 아마 평균으로 1년에 한 2,000불 1인당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 기준에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1년에 2,000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알래스카가 빈곤율이 낮은 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 정부 이 공화당 민주당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일단 이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해. 계속 주 정부가 바뀌어도 집권당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한번 도입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 지속성을 갖기가 쉽다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기본소득 실험 경우에는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죠. 이게 기본소득 실험을 캐나다 온타리아주가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는데 온타리아주는 실험을 하다가 주지사가 바뀌었거든요.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실험도 날아가 버렸어. 실험도 중단해 버렸어. 핀란드는 2년간의 실험을 하면서 꼭 약속을 하진 않지만 실험을 더 확대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 했는데 확대 연장이 안 돼. 그냥 2년 실험으로 끝났죠. 그거 실험 후에 실험 결과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실험으로 그냥 끝쳤죠. 그리고 핀란드도 지금 집권당은 관심이 없어요, 기본소득에.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사실 이게 이 기존의 이 좌우하고 별로 이게 딱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정당은 이 좌파 동맹인가? 좌파당하고 중도당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당하고 녹색당하고가 제일 적적이고 저기 뭐냐 중도당은 좀 우호적이고 그래서 중도당이 집권할 때 이 기본소득 실험을 했죠. 그다음에 핀란드의 사회민주당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기본소득 안 하죠. 그리고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조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 조직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 노조 같은데 일부 기본소득 지지 그룹들이 있고 아, 노총이나 민노총에서는 입장 발표가 없죠. 그러니까 예, 별로 적극적이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한 거가 없기 때문에 뭐 성공과 실패 요인을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핀란드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소득에 상당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적인 거가 많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그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조사를 보면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제일 좀 형편없는 나라일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그런 것도 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기본소득 지지 여론과 관심도 변화 추이 요 이제 이 커서 보이시죠? 이게 구글 트렌드예요. 구글 트렌드. 2020년 봄 코로나19 초창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반하고 이게 지급할 때 이때 구글 트렌드에 이 기본소득 검색한 거 양이 이제 최고도에 달했고 그다음에 좀 뚫었다가 2021년 봄에 다시 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그러더래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론조사의 응답을 보면은 처음에 이게 파란 거 이거는 웹 조사예요. 웹 서베이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샘플이 아니라서 좀 높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2020년 5월, 6월에 웹 서베이와 전화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가 50% 지지가 나오고 2021년 초에 50% 조금 넘는 지지가 나온 거가 제일 높을 때예요. 이때는 이제 에, 반대보다 지지가 더 높은 거예요. 모르겠다고 있으니까. 예. 근데 21년 초에는 이렇게 지지가 높았는데 21년 늦가을과 22년 초 이게 언제냐? 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지지 여론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보면은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예, 아직은 옛날만큼 안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그때 이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도 했죠.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예, 여론이 높았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국힘이 그전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국힘으로 당명 개정하고 하면서 이제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기본소득을 국힘의 정강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던 거가 이제 이때였고 그러나 그 뒤에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공약을 했더라고요. 저도 엊그저께 알았는데 예. 개인 단위인지 가구 단위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국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잠깐 정책 실험까지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디딤돌 소득을 전국적으로 실행한다 하면은 현재의 공공부조에 비해서는 어, 상당히 획기적인 예, 개선이라고 봅니다. 뭐 오세훈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실제로 실행할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책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예, 뭐 진지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근데 아무튼 그 그래서 이 김미경 교수님 질문하신 대로
이런 보편적 원리에 대한 우리가 경험도 있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일단 도입이 되면은 낮은 수준에서도 도입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확대 요구, 지속 요구 이거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다른 분들 질문 나올 때까지 그러면 조금 제가 더 첨언을 하면은 아까 이제 기본소득 지지 여론이 2021년 가을에 급전직하를 했잖아요. 그 요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국종합사회조사에 2018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2021년 가을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 비교를 해보니까 2021년 가을에는 2018년에 비해서 소위 자신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만족도가 급격하게 줄었어. 그래서 2021년 가을에는 정권 교체, 이 윤석열, 아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이 비판적인 여론,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에, 그때 가을에 대장동 뭐 이런 거 나서 팍 내려가요. 그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그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진보라는 응답이 줄어들고 하는 거하고 같이 내려갔더라고요, 기본소득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불만족과 정치적 이념 성향 변수를 통제하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줄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변수를 통제하면. 그래서 그 뒤에 이 기본소득 여론조사 그때는 많지 않고 뭐 한 거 하나 있어서 그걸 보니까 예, 다시 회복이 되는 정부에서 그런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게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이게 이재명 상품으로 이게 돼가지고 또 민주당 그 당시에 예, 민주당 이재명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당 선호, 후보 선호에 따라 가지고 그때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떨어졌던 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올라왔다 하는 거는 언론에 공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옛날에 그 기본소득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예, 그 연장선상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지금 예, 다른 분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예, 저는, 예, 팔로업 질문은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기본소득 관련된 여러 정책들 아주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잘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 연구단에 이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이재명 그 시의 이제 거의 집권이 그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이제 보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집권 전에 이제 어떤 공약들 이런 것이 집권한 다음에는 이제 보면 그것보다 이제 더 되게 이제 완화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보통이고 그것이 이제 더 뭐 좀 급진화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뭐 역사상 뭐 다른 나라 경우에도 그렇고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재명 씨의 뭐 가령 집권이 이제 거의 현실화되고 있지만 그 배경이 지난번 그 계엄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이 고조된 그 사회운동, 그 대중운동 그게 이제 그 배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그동안 지금 어떤 그 윤석열 그 정부에 대한 그 완전한 그 실망. 그래서 그 전체 어떤 그 저 대중들, 그 국민들의 그 어떤 뭐 정치적인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2000, 그 지난번 대선 때보다 이제 오히려 더 저 진보 쪽으로 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우리 그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저 언급을 하셨지만 좀 이재명 씨의 이제 그 저 뭐 구체적으로 아직 저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여러 뭐 정책 캠프라든가 혹은 이제 그 하나 둘 이렇게 던지는 어떤 화두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 그 대선 때 이제 자신이 내세웠던 이제 이런 그 기본소득 그거는 이제 한참 거의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뒤로 뒷전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제 분배 대신에 이제 그 성장 그 패러다임, 요게 이제 오히려 그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우리 저 유 교수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다른 여러 이제 그 정책 그쪽이 강남훈 교수라든가 또 우리 한국의 기본소득 그 네트워크라든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 보면 거의 정책적으로는 뭐 실행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정책 이런 디자인까지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그 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정세도 이게 좀 가능한 이런 그 국면인데 오히려 이제 이 거꾸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 정책 실제 이제 그 집권할 그 당의 그 정책은 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혹시 뭐 그래도 여태까지 그 측근에서 많이 서포트도 하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어떤 점에서 좀 애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저 어떤 여론에서도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론에서도 이제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그 여론이 뭐 그렇게 저 줄어들었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다. 그 오히려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의식의 그 진보 쪽으로의 그 이동 이런 걸 고려를 하면 그 지지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나중에 이제 집권한 다음에 뭐 한다.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이제 그거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어떤 그 이런 정책 팀들이 좀 개입을 해서 그쪽을 조금 더 이쪽으로 그 견인하는 이런 것은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신지 이런 걸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